우리 황준성 장로님과 함께 우리 오후 이 주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저도 예배도 못 드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개구리가 그동안에 셧다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그 그림을 아마 그 개인이 다운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당송으로는 쓸 수가 당 로고로는 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는 돌아가시고 새로운 개구리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개구리송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비례대표 8번 개구리송을 듣겠습니다. 요즘같이 주사파가 판치는 세상 믿을 땅은 자유통일당 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요즘같이 주사파가 판치는 세상 믿을 땅은 자유통일당 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네,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이죠. 연두색을 우리는 자유통일당은 그 연두색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구는 흰 종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비례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지역구에는 흰색 종이 사람을 찍고요. 비례대표는 연두색에다가 우리 자유통일당이 8번입니다. 우리 한번 비례대표 8번 찍어주세요. 한번 노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같이 주사파가 판치는 세상 믿을 땅은 자유통일당 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요즘같이 주사파가 판치는 세상 믿을 땅은 자유통일당 뭉치자 함께 뭉치자 자유통일 이루어가자 자유통일당 기호 8번 자유통일당 밝은 미래 기호 8번 네, 우리 황 장로님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주일 예배를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접속했습니다. 이제 D-3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틀만 지나면은 이제 투표일입니다. 투표에 절대 기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좋은 기준을 가지는 그런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오늘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신 것 같아요? 지난번 그 국민대회나 네. 이보다 훨씬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보면 이번에 사전선거가 31.3%가
됐는데 이거를 미리 우리 김민석이가 31.3% 이렇게 앞으로 그 사전 선거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1.28%가 바로 이 득표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작두탄 김민석입니까? 저는 이거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해킹이나 해커들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이 기본 수치 값을 컴퓨터에다 넣으면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제가 오늘 함께 토론하려고 하는 분하고 신랑이 일을 크게 벌려서 그냥 그분이 가셨는데 좀 서로들 얼굴 붉히고 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알고 좀 올려주십시오. 요게 MBC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한번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의 최근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을 사전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총 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시 김 실장은 21세기 이후 총선 중 가장 높은 70% 투표율을 호소드리는 의미이자 민주당 승리의 상징인 기호 숫자 1과 3을 대입해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 결과 선관위 잠정 집계치가 31.28%여서 김 실장이 제시한 목표치와 0.02%포인트 차이로 거의 똑같게 나타난 겁니다. 반올림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마친 셈이 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하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는 농담을 남기면서 31.3 화이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이 나왔다며 과연 우연일까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과연 전체 투표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자며 민주당이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인 민경욱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사흘 전에 사전투표율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며 물론 국힘당이 도와준 건 알겠는데 라고 적었습니다. 민 대표가 말한 도움은 사전투표 동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요, 우리 교인들한테 사전투표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상당한 수가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결과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절대값을 설정해 놓으면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2 더하기 2는 설정을 10으로 해놓으면 1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차이 나는 표는 어떻게 할 거냐? 채워 넣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우리가 의구심이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선진국이요,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진 그 앵커가 한 것을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국정원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취재했어요. 제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앵커가 취재하고 보도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막 대대적으로 개표기를 막 조작하고 외부에서 이 개표 분류기의 결과값을 조작하는 거 말고 제가 딱 느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해커가 선관위의 온라인망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개표는 끝났어요. 그래서 선거 결과값이 사전투표값의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전체 투표 결과값이 특정 서버에 보관이 돼 있고
재외국민 투표, 부재자 투표 결과가 각각 보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합산돼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 일일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다 대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조작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사전 투표 결과 몇 명 값을 티도 안 나게 조정해요. 실제 투표했는데 투표 안 하게 해놓고, 실제 투표 안 했는데 투표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에 해킹의 해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개표 결과값 들어가서 은밀하게 조작해놓고 티 안 나게 몇 표, 티 안 나게 몇십 표 이라버리면 첨예하게 맞붙는 선거에서는 선거 결과값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겠더라라는 불안감. 자, 이렇게 해서 해킹을 해보니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그거 한 것을 맞춰볼 수 있느냐? 다 100% 맞춰봐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버에 들어가면 순간에 이미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선진국인 프랑스나 독일, 대만, 태국에서 우리나라 것이 너무 이게 부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거기서 안 쓰는 거를 우리는 이번에 그 회사에다가 줘서 또 컴퓨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국가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의구심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구심이 있으면 국민들 보고 이걸 찾아내라 하지 말고 의구심이 있으면 이것이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국민들은 지금 이번에도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2 더하기 2는 4가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부 다 바를 정자, 바를 정자를 썼단 말이죠. 고들 정자. 이 바를 정자를 써서 5를 딱 해봐서 다 계산하고 성관이도 계산을 해봤는데 컴퓨터에 나타난 숫자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저 절대치 값을, 기본치 값을 딱 저장해 놓으면 그대로 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중에는 이 표를 거기다가 채워 넣기 위해서 사람이 밤늦게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가 의심이 들면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해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아니다 고백하지 말고 아니면 다행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의심하잖아요 지금. 그런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이것 갖고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왜 아닐 수 있냐? 확인을 제대로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래서 오늘 좀 우리 이동호 장로님에게 미안한데 큰 소리가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의심이 되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가는 것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장로님 이게 정확하게 숫자 나온 거를 어떻게 봅니까? 사전선거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일까요?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선관위는 사실은 독립기구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선관위인데 국민들의 일부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 대만 보십시오. 대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아예 수개표하지 않습니까? 또 독일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아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의심하고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궁금증을 해소도 못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해소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신문에서도 자꾸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해킹 문제, 네. 그다음에 중국의 간섭 문제, 북한의 간섭 문제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큰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뭐 우연의 일치인지 계획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총선 때 뭐 저희들이 뭐 거의 정확하게 네. 그런 확률적으로 보면 또 통계학자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까지 통계가 나왔죠.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그때 지금 야당에서는 뭐 50년 집권, 예? 네. 뭐 100년 집권 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가 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선관위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감사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게 그러면은 거기에 숫자 투표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근데 이게 맞춰서 이 컴퓨터에 조작이 돼서 아무리 우리가 개표를 해봐도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 이게 개수기를 딱 거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잘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요, 이 선거 무효되고 비상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이거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국민 저항권에 대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자꾸 막 아우성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고 뭐 지금도 보니까 밤늦게 사람이 들어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숫자가 틀리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빨리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예. 그 현장을 감시한다고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거니까 충분히 해명을 하고 선관위에서 또 바로바로 해명을 하고 하면 되는데 해명이 안 되니까 이제 저 지상파 공중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이 투표만큼은 왜 이렇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들이 뭐 우리보다 못해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이 수개표를 하고 호명을 하고 사람이 적고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쉽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전투표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좀 알고 깨우쳐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보면 자유통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얘기보다 자유통일당 지지율을 보면 이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5월 5일 날 3.6, 4.7, 3.28, 3월 28일 날 4.7, 4월 1일 날 5%, 4월 1일 날 그리고 4월 5일 날이 6%. 4월 10일 날 얼마나 될까 했는데 저희들은 그 임계점이 넘었으면 이게 뭐 소뚜껑도 들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끓어서 물이 끓어버리면 100도가 넘는 순간 100도 이하로 갈 때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가 넘어가면 물이 확 끓어버린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통일당이요. 장로님 생각 외로 지금 이제 언론 공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금 쏠리고 있어요. 네. 예, 뭐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카톡도 아주 많은 인원들과 하고 또 접촉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예.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 조국 혁신당이 우리를 고발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예? 조국 혁신당 견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무 범죄가 많은 너무 범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당은 좀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서명을 받나 봐요. 시민 운동 하는 데서. 네. 그 이제 자유통일당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자유통일당을
조국이가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 고발할 수 있는가요? 이 수직 상승이라는 근거가 아니고 근거인데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근거입니다. 자, 하나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자유통일당 돌풍이 불고 있다는 저 근거가 아니고 니은입니다. 니은 근거. 급히 만드네라고 어저께 제가 했더니 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니 장로님 조국이 어떤 분이세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조인이고 대학 그것도 서울 국립대 교수고 네. 그런 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자식 사랑 때문에 해서는 안 되지만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저렇게 1심과 2심에서 그것도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받았고 대법원은 법리 검토니까 저는 그대로 된다고 봅니다. 네.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좀 스스로 자제하고 좀 반성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법을 공부하고 법을 또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는 법 외에 판단을 받겠다. 한마디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뭐 한간에서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조국 일가 그러니까 그 부부와 자식까지 해서 뭐 어떤 분은 당군 이후에 처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형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당을 창당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나 더 투표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국민들도 또 지지하는 분들도 좀 깨리라 보고 좀 거품이 빠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지금 사실 태풍을 부르고 있어요. 태풍이 급상승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저 보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특히 이제까지 우리와 대척점에 있던 리얼미터라는 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올려주세요. 하나 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는 또 애서 무시하거나 아예 기타 정당으로 빼는데 이런 것이 쭉 간다면은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겠지만은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추세선을 보면은 아까 보면은 한 내려서 3일 간격으로 첫 번째는 3월 28일, 4월 1일, 4월 3일 간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발표는 안 됐지만은 현재 보고 있는 게 발표된 게 6%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일이면 3일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10%, 또 이제 그 여론조사의 어떤 그 변수 이런 걸 볼 때는 15%까지도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좀 보시면 우리가 폭발적으로 정당 우리가 이거 말고요, 전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 신뢰 회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범죄 집단들이 자꾸 범죄 그 대표들이 전부 다 범법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죄가 없이 지금 나라를 잘 입법부를 치리해 줄 수 있는 당이요. 자유통일당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는 그래도 미워도 국민의힘을 찍어주는데 자유통일당 8번으로 우리가 도와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입법부에 들어와서 뭐 한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법을 지키고 국문을 가르쳐라. 법을 어기니까 법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 총선에 나올 자격도 없죠. 온 가족이 쉽게 말하면 애들 의사 만들겠다고 서류도 가짜로 만들고 사실 잡범이잖아요. 잡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다 정가로 드러났는데 이런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입법부에 들어가서 무슨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법을 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보면은 그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이 네. 대부분 또 그런 혐의가 있고 또 상당한 실망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네. 저는 재밌는 게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누구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이미 범법된 것 때문에 조사받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대표는 국회의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순수하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반대로 비례대표는 지금 조국당하고 자유통일당하고 싸움인데 아니 뒤도 아니고요. 남자 1번에 조국이 이름을 넣었더군요. 예. 그렇죠. 2번이 전체적으로 2번. 그렇죠. 예. 저 사람도 의원이 되겠다는. 우리 대표는 장경동 목사잖아요. 아, 예. 이분도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게 순수하게 나라 살리는데 애국운동만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보수파들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라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라만 생각하고 백성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범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그래도 국민들이 무조건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한심스럽고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통일당을 보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똑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태풍같이 몰아치니까 요즘에 비례대표에 대해서 조국이가 고발했지만 조국 혁신당에서 고발했지만 우리를 볼 때 또 희한하게 국민의 미래인가요? 거긴 요즘에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존재조차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근데 그쪽에서 또 우리를 공격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의 그 지지가 태풍을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또 넘겨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오위로 올려주시고 저들이 왜 우리를 경계하는 거냐. 자유통일당의 지지율이 최근 6%까지 상승한 이유는 첫째, 정책과 비전이 명확해요. 우리는 맞습니다. 대통령을 지켜내고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 예,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렇죠? 예. 거기다가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다가 큰 비전은 자유통일 아주 분명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자유통일당이 참 체계 있게 상당히 선거운동도 잘하고요. 아, 예. 모든 게 아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뭐 평생 조직 관리를 했습니다만은 군이 가장 뛰어난 조직인데 네. 우리 그 지금 자유통일당의 자유마을 조직은 정말 그 제가 뭐 전역 후에는 리더십 강의도 대학원에서 했지만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존 지금 야당이나 우리 집권 여당의 조직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조직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조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결과가 지금 이제 저런 그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또 이제 뭐 이 정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저희들의 존재감을 알아주시는 것이 요번에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펀드.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2분 만에 50억 목표 달성을 하고 또 뭐 저희들이 이제 그만둬서 그렇지 사실은 한 130억 될 때까지 저 조국 혁신당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언론에 나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지금도 제가 기억나요. 옆에서 전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유통일당도 한번 펀드를 한번 해보지. 그랬더니 해볼까? 하시더니 바로 그 다음날 해가지고 우리 합니다 하고서 발표했는데 다들 염려했다고 그래요. 예. 이거 안 나오면 망신이다. 이게 조국당보다 앞서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오픈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2분 만에 52억이 됐어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0억이 예. 이게 마감인데 네. 52억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방송하는 시간대에 100억이 되더라고. 100억이.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 정도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춤하시고 잘 안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자유통일당 워낙 기존 언론에서 우리가 좀 오늘도 저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를 했는데 이 많은 인원이 모여도 한 줄 뉴스도 안 내니까 네. 모르고 계시다가 이런 그 펀드 이야기가 주변으로 이제 확산돼서 가니까 이제야 정말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28 청춘 네.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 운동. 그래서 우리가 왜 소통을 잘하냐면 마을마다 자유마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역마다 다 지금도 오늘도 내가 여기 급히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오게 됐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저를 알아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당도 이런 조직이 없어요. 아이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권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국민의 시선은 아랑곳 없이 네. 보안법 실행자, 그다음에 괴담 선동가 해가지고 간첩 수준까지도 지금 이미 거의 당선 안정권까지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이런 엄청난 조직과 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고 앞으로 자유통일까지 내다보겠다는 우리를 끝까지 무시하는 건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이번에 저는 이번 선거는 게임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이 분당 사태까지 오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당도 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국힘당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고 연합하면은 이건 저희들이 본래 목표로 했던 200석 각오도 남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도 그 공천 잘못하고 유명한 나르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잘못을 해서 이렇게 폭망을 했는데 참 이번에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가서 보면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왔는데 저는 이번에 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서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통일당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그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인가요? 네. 국민의 미래당으로서 사표가 되겠다. 이게 사표가 되겠다. 그러니 차라리 8번인 우리의 형제당으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국민의 힘에 있는 그 그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중진 의원이 2번, 8번 이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한대. 어차피 우리 4번 사표될 바에야 2번, 8번을 밀자. 이게 기사로 나왔죠? 예, 저도 봤습니다. 예, 그거 띄울 수 있나요? 안 보내주셨군요. 지금 기존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거예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는 물론 비례대표에 보면 허물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법자는 없어요. 전과 3범 이상 뽑아 보니까 야, 이거 참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만은 전과 3범 이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송실 그저 언지자매 내가 보낸 거 한번 네. 올려주세요. 자, 네. 여기 보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국민의힘 중진 메신저 서비스에 28 방법으로 찍어야 하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는 겁니다. 조금 올려보십시오. 사표 가능성을 밝히면서 사표가 될 염려를 밝히면서 그 아래 밑으로 예. 내려봐요. 비례 4와 8의 한 표의 가치가 다르다 주장. 다르다고 주장했죠. 예. 그- 그래서 이 저쪽 보면은 올려봐요. 예. 쭉 올려봐. 내용을 보면은 올려보세요. 네. 예. 지금 그 준연동형 예. 준연동형 이 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만약에 기대보다 많은 보수파의 결집으로 많은 표를 얻어도 손해고 그 이제 저 국힘당의 국힘당으로만 가면 위성당으로 그것도 손해고 예. 이런 것을 분석을 했고 저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조금 올려보세요. 예, 올려보세요. 중진 의원이시니까 예.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70년 동안 국힘당 새누리당 민정당 해가지고 우리 보수파는 당 하나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체질 개선이나 발전 이런 것에 소홀해가지고 예. 지금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국힘당은 지금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대통령의 그 탓이라고 탈당하라는 아주 못돼 먹은 버릇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지금도 국힘당과 협조해서 지역구에서 국힘당이 한 석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는 우리 당이 몇 석이라도 들어가서 이런 국회를 좀 개혁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겠다는 열망이 저희들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희한한 게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이제 아시니까 이 점을 네.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통일당이 대통령을 지켜내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표를 줬던 분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그러면서 나라를 반듯하게 대통령을 도와가면서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면서 같이 나라를 일으키는 일을 할 테니까 그 당시에 표를 줬던 분들이 다 자유통일당으로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여러분들이 2번을 찍어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비례대표만큼은 8번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자유통일당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는 당이 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아주십시오. 여기도 보시니까 국민의힘도 자유통일당밖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제가 읽어보면 보세요. 국힘당의 비례대표 표를 몰아줘도 죽음표가 되어서 소용이 없다. 이게요, 중진 의원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 그래서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에 몰아줘야 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아마 내일 기사에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자들을 좀 보니까 이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자유통일당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로님, 네. 저기 보면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클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국가의 안위를 결정짓는 군사, 안보, 외교 면에서는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그 세부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사사건건 이게 반대거든요. 네.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기존 정당이 정말 잘하면은 국민들에게 왜 신뢰를 못 받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십몇 년 동안 공직기관 신뢰도 조사하면은 제일 꼴찌가 국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입니다. 요번에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우리 한류 문화, 네. 뭐 밖에 아이돌 가수라든가 BTS라든가 또 뭐 모든 면에서 밖에만 나가면은 아주 박수를 받고 히트를 치는데, 예. 밖에 수출 품목은 잘 되고 있는데, 네. 삼성 뭐 LG 뭐 가전제품 뭐 반도체, 이 수출도 못하는 내수 상품인 국회의원들은 왜 이 모양이냐 한탄하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이 정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한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법으로 만들었어라도, 예? 전과자들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일 하면 됩니다. 다른 일. 국회의원을 꼭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기 싫다는데도 떠밀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 좀 하시오, 이런 분들이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뽑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뽑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뭐 국회가 무슨 정가범들이 32%인가 그렇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정가범들이 도피처로 삼는 것 같아요. 도피처로. 그럼 뭐 이런 분들이 법을 만들면 어떤 법을 만들까요? 정의의 법을 만들겠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면서 죄 짓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보니까 네 번째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참 제가 보니까 이 주택을 세우는데도 원가주택, 이 원가주택 해결돼서 한다고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도 안정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도 다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도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전 지역에 그 1시간 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XRT인가요?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정책을 보시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원가주택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양당의 공약들 보면은 정말 저도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평생 책을 읽는 사람인데, 이게 두꺼워서 펼 생각조차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자유통일당 정책 공약 보면은 딱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이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또는 국회와 협조해서 할 일입니다만은 전부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제가 뭐 얼핏 봐도 이제까지 출산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퍼부었습니다. 국가재정을. 그런데 전부 엉뚱한 데 퍼붓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가 주택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뭐 지금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일단 주거 문제, 그 다음에는 애 어떻게 키울까, 이게 두 가지가 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명쾌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만 봐도 현안에 대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놀고 있는 땅이라든지 또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에 용적률을 올려놓고 밑에서 사무실로 써도 되고 위에는
그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기존에서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위에 짓는 거는 원가로만 지면 이게 참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녹지대 가운데 이미 그 상실한 녹지대들 이런 것을 끌어올리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이게 주택 문제 해결되면서부터 출산율도 올라가게 되고 교육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안을 잘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뭘 했냐면 이거는 이제 정당에서 법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냈는데 이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는 항상 5%에서 8%의 실직자가 있고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사회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고서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만은 유물론 중심으로 나오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이 계속 외친 게 뭐냐면 국민 연금을 주겠다. 우리가 연금을 주어서 저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쇼핑몰로다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우리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법을 해주면 무난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 우리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하면 된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을 터치해주고 있는 게 자유통일당이에요. 장로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 연금 같은 거 말이죠. 이건 민간연금이거든. 민간연금. 이건 세계에도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천만 조직이 됐을 때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는 유대인의 유대인이 뭐 소수 전체 합쳐봐야 얼마 됩니까?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본따서 이 착안을 하신 겁니다. 네. 착안을 하셨고 천만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잠깐만 장로님. 우리 선거 용지 거기 나와 있는 거 그거 좀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좀 띄워줄 수 있어요? 투표 용지 말입니까? 아니 우리 투표할 때 홍보물의 겉페이지에 요거 34평형 이제 원래는 저게 국민주택이 25평이죠. 25평. 평수로 하면은 네. 25평입니다. 평방미터로 하면은 85평방미터인데 요건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차이가 있는데 또 이제 아파트는 특히 공급 면적, 전용 면적 이렇게 또 구분도 되는데 어쨌든 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 국민주택 규모를 이 땅값하고 그다음에 뭐 건축비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처럼 하면은 엄두도 못 내지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모든 어떤 국공유 땅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원가로 건설사와 원가로 해서 하면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원가 자체도 대출을 해주고 나는 그저 5천만 원 미만 돈만 있으면 정말 뭐 저는 뭐 아이들 다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은 정말 이건 희망적인 겁니다. 그러고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천만 조직의 위력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지금 카드사 있지 않습니까? 이 카드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카드사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 해봐야 1년에 뭐 10,000원 안팎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1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카드사가 거의 9천억
예, 9천억. 그러니까 1조 그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000만이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이거는 호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 조직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이렇게 알아보고 벌써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숫자가 1,000만이 안 돼도 단계적으로 하면서 100만 원을 향해서 갈 겁니다. 1,000만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자유통일당이 실제적이냐. 국민의 아픔과 그리고 힘든 부분을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다가 또 우리가 교육 문제도 이제는 전문화된 교육, 그래가지고 이제 대안학교 중심과 같은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도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대안학교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 쪽에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인가가 보니까 검정고시 반으로 그전에는 했지만은 인가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공통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가야 되는데 이게 2개 학교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반적인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 할 때는 다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게 인성교육과 함께 그리고 전문화된 교육을 공존시켜주면 이게 한국의 교육이 탁월하게 최고가 되겠다. 저는 손흥민 선수를 한번 보는데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아버지가 전문화된 축구 선수를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인성교육을 잘 시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도 되고 어디 가도 인성이 훌륭하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은 좀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제일 필요한 덕목은 순종하는 거고 겸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자유통일당이 들어가면은 정말 정치 개혁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또 모습으로 변할지 여러 가지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어떤 사람은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해도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들어가면서 입법화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돈 쓰는 거 아니잖아.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냥 그저 회원가입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싫으면은 그냥 여기서 나가시면 돼요. 그러나 후회가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부 단합과 안정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걸 올려주시면요. 5번째 올려주시죠. 이 우리 자유통일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내부 단합과 안정성이에요. 사실 우리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광화문 세력들은요. 나라 일이다 그러면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장로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이제 1년 조금 더 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10월 3일부터 그때부터 좀 전 목사님과 함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있어 볼수록 야, 대단들하다. 어떻게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연합하고 그러면서도 저들이 신뢰하고 따라온단 말이야. 이게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 동영상 만든 거 있죠. 그거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명 걸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목숨 바쳐보자 하면 목숨 바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명을 바쳐야 할 일이 생긴다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 8번, 나는 죽어도 못 바치겠습니다 하면 0번 한번 좀 써서 한번 올려보실까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려면 2761명 현재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명 걸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8번, 나는 못해,
나는 내일만 살다 죽겠어. 0번. 0번 한 명 나왔어요. 1번은 누르지 말고 0번. 0번. 우리 편은 아니 우리가 죽겠어요. 8번. 다 8번이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야, 우리 전 목사님 좋아하겠다. 여기다 올려봐요. 8번 화면에다. (8번) 여기만 이 댓글 하는 데만 올라오잖아. 저기 화면에 안 올라오고. 못 올려요? 알았어요. 됐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 8번입니다. 다 8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네, 저렇게 위로 올려 화면으로 올려보세요. 다 8번이야. 전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다 죽겠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자 그러면 다 죽겠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교인들도 저거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는 다 안 할 것 같은데. 예,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런 일을 하기까지 우리 전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전 목사님 한번 동영상 좀 한번 띄워주시죠. 아침 7시 방송이 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여기서 멈춰주시고 앞에 것 좀 가주세요. 내가 이거 조금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승격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30년마다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없는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장로님은 우리나라 치안이라 내가 그 군대 생활할 때 난 전방에서 미군으로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팀 스프리트 우리 훈련 있을 때 그걸 해보면 한국군은 기동력이 떨어져서 안 되겠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헬리콥터로 오는데 당연한 것이죠. 이 기동력이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우리는요 총을 쏘는데도 입으로 쏴요. 저들은 공포탄으로 쏘는데 그 당시 할 때는 여기 머리에다 번호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고 몇 번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미군이 한국의 큰 공로자죠.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사실은 80년대까지는 북한과 항상 북한의 그 침략을 염려할 정도로 우리 군사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는 사실은 미군이 없어도 네. 자신 있다 할 정도로 우리 군사력이 컸습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그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놀면은 그놈은 공부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예요. 예. 또 같이 공부하니까. 근데 친구 잘못 만나면 완전히 들러리 인생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제1의 미군하고 같이 있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보, 작전은 우리가 쉽게 하면 우등생이 된 겁니다. 예? 미군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24시간 1초도 빠짐없이 세계 어디선가에는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렇죠. 미군들이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투를 하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염려하는 거는 행정적인 군대가 되어간다. 네. 이런 거 염려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네. 영국마저도 부러워합니다. 사실은 영국은 혈맹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하는 전쟁에 영국이 참전 안 한 적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혈맹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는 동맹이라 그러는데
이 군사 동맹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위태위태한 80년대를 지났고 지금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군이 없어도 이제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핵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군사적인 동맹을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 동맹까지도 성격시켰고 그다음에 가치 동맹까지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엄청난 동맹의 진보가 일어난 거죠. 상당히 그게 이제 한미동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네. 미국마저도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 안보를 가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미군들하고 같이 훈련도 제가 해보니까 진짜 원리 원칙이에요. 예. 뭐 요령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들은 룩색이라고 그러는데 배낭 쉽게 말하면 그 군인들이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거기다가 짐을 챙기는데 우리는 무거운 건 빼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군 애들은 아주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적극 개입하겠다. 네. 저게 이제 자유 문정권 때 네. 유엔에서 하는 모든 인권 규탄 그런 저 회의에서 우리는 다 기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참 정책 분명히 저런 일을 위해서 싸운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제도 개혁한다. 네. 이거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세금제도만이 아니라 이자율도 은행에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일도 저것 개혁하게 될 그런데 거라고.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상속세하고 법인세를 대폭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그 상속세 법인세는 정말 부자들이 또는 기업들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사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세율을 낮추더라도 파이가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세금제도 개혁하는 거 저거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어느 나라는 예. 그 회사를 자식이 그대로 계승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상속세가. 그렇게 해서 예. 법인세를 더 예. 파이를 키워서 받을 키워서 받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뺏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기한다. 이건 교회를 지키는 거니까요. 이런 것을 전 목사님이 이걸 해내겠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 보면 지쳐있는 저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에 넘겨서 주시죠. 비례대표는 연두색, 네. 긴 거, 거기는 8번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져야 할 시간이 왔네요, 장로님. 장로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보니까 좀 짠하시죠? 좀 어떻습니까? 저는 성격이 좀 찬 편입니다. 네. 제가 쌍둥이인데 형님은 이제 목사님이니까 좀 부드럽고 저는 좀 찹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뭐 몇 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 선배 중에 몇 분, 또 목사님들 중에 몇 분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으면은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제가 옆에서 이제 한 1년간 보니까 정말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네. 건강도 무슨 뭐 이런 먹는 것도 제가 아마 저녁에서 10년간 먹었던 국수보다도 여기서 1년간 먹은 국수가 더 많습니다. 목사님 항상 국수 그냥 소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저는 뭐 제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니까 좀 건강을 많이 하는데도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저 몸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장 큰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실까? 이걸 좀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단점만 봅니다. 사람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뭐 단점이 저는 장점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 젊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아닙니까? 중학생 때부터 기도하시고, 저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기 우리 댓글 서시는 분들도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귀한 분들이 옆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결심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대부분 여러분 댓글에 나오는 것은 90% 이상 이미 목사님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흘 남은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이라도 10명씩이라도 우리한테 우리를 선택해 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고 천만 조직하시고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 동안밖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메추라기 새떼를 몰아다 주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제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거룩한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투표에 거짓이 없고 부정이 없다면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20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도 이제는 바람이 자유통일당으로 불었기 때문에 2번, 8번으로 가야만 저들의 중간에 번호인 거기를 찍으면 사표가 생긴다. 그러니 2번, 8번을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